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미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오래 계신 만큼 오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셨는데 우리 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이 나라를 세워가고 키워오고 오늘에 이르도록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젊은이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기억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식당 이제 좀 역설적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계속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주체 사상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식당의 직원에게 우리 이제 서빙을 하는 직원에게 우리 직원은 주사파가 뭔지 아냐? 답이 뭐였을까요? 주사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사파 척결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척결하자고 하는구나. 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너무 세대가 이게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사파 설명할 때도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식당 가서 종업원들에게 주사파가 뭔지 아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열댓 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명이 알더라고요. 한 명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도 잘 모르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러면 건국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죠. 우리 임봉길 회장님이 저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후에, 아니 해방 이후에 정말 험난한 전국 속에서 좌파가 득세하고 사회주의자가 더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생소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의 홀로 애쓰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주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혁신이고 그게 뭐 미래고 이런 얘기 막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게 일단 거꾸로 됐었으면, 잘못 조금만 삐끗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가 됐었으면 우리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안 한다고 말 한마디 하면 총살당하고 뭘 내가 얘기한 것을 주장을 하면 입 막고, 그게 지금 바로 북한 사회 아닙니까? 저는 고모까지 그냥 저렇게 말 그대로 척살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참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뭐 우리는 6.25 전쟁 났을 때 그 이후에 그 감당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죽기를 가고 덤빈다 하더라도 그 대포 앞에 어떻게 당합니까? 탱크 앞에 어떻게 당합니까? 그 금방 며칠 만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쫓겨난 거 아닙니까? 불과 며칠 만에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과 함께 유엔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뭐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만들어냈고, 한미동맹은 우리가 안보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이고 문화동맹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포괄적 협력, 동반 관계에서 동반 협력 관계를 얘기하고 뭐 여러 말을 하지만 즉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발전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미 뭐 6.25 전쟁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에치슨 라인을 우리 한반도에서 빼버린 불과 5달인지 6달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것이 아닙니까?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경관 동맹을 내정함으로써 안보 동맹에서 이제는 포괄적 협력, 동반하고 협력한 동반협력자 과정이 된 것입니다. 경제, 또 문화, 산업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협력 관계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보건 영역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준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틀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뭐 우연히 저절로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계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뭐 정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는 다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페스트라이쉬라고 이제 미국 하버드 나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한국 사람만 그걸 모른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말 천재, 정치인, 또 우리 실제로 실행한 우리나라를 지켜낸 그런 분이 계시는데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폄훼하고 독재자, 부정선 이런 얘기로 깎아내려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죄되고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쉽게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 희생이 없어야 된다. 바로 하리라 하셨다. 이런 측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사람이 실수한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희생자가 생기는 걸 보시고 지체 없이 그냥 바로 하셨어요. 정말 독재자였으면 과연 그렇게 하였을까? 국민이 관심이 없는 독재자라면 그렇게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을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도 참담한 거예요. 여기도 참담해. 마이크도 꺼지고 여기도 참담하다는 말 한 순간 마이크가 꺼지네요. 자,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그러면 뭐가 좀 있겠지. 사람도 있고 전략도 있고 미래 비전도 있고 뭐 그래도 아무리 전직이긴 해도 이승만 대통령인데 뭐 있겠지. 근데 가봤더니
우선 사람을 보니까 회원은 한 15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0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한 15만이 아니라 150명이나 깜짝 놀랐어요. 그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용단을 좀 보자 그랬더니 이게 130명으로 줄었고 또 나중에 회원되는 사람은 몇이냐 했더니 87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회원은 87명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는 분들 보니까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만은 그런 연세 많은 분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인 척 구석이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예산 이제 그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찬조라고 그럴까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행사를 할 때 누가 500만 원 내고 또 뭐 10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행사를 해왔더라고요. 예산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꺼지네. 제가 손도 안 댔는데 네, 뭐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손 안 댔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리가 좋으셔서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항상 행사 때는 그렇지. 그 예산, 공식 예산을 보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1년에 600만 원이더라고요. 600만 원. 나는 60억이 아니냐? 60억이 아니냐 그랬더니 60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 회원 그렇지. 재정 부족하지. 주된 사업은 돌아가신 날, 또, 뭡니까? 탄생하신 날. 이게 그 행사 기리는 것이 우선 당장은 주된 사업. 다른 몇 가지가 있었지만, 큰 행사는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뭘 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더더구나 이제 돌아가신 분. 탄신하신 날, 돌아가신 날. 그거가 아주 가장 큰 두 번째 행사. 이번 7월 19일 며칠 뒤에 서거 57주년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참담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바꾸자.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바꾸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소 앞에 모든 것을 100배로 늘리자. 회원도 100배로 늘리고 사업도 100배로 늘리고 또 우리의 예산도 100배로 늘리고 다 한번 늘려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간 지 지금 한 반년 됐는데 하여튼 회원이 8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늘었죠? 87명이 한 9배, 10배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보다 사실은 10배, 100배가 더 늘어야 된다. 뭐 사람이 느는 것이 사람 느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데 국민들 관심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린이 대기장도 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올드 트롯 뭐 이런 것도 또 행사 것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알릴 수 있는 여러 책자들 출간도 하고 요즘은 제가 이승만 주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주보. 우리가, 위클리, 이제 매주 한 번씩 내서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이 격주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왜 그걸 그걸 내자고 했는가 하면, 처음 우리 지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알릴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 알릴 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이제 1525 이렇게 이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승만 대통령 소개하는 글도 좀 올리고 더 중요한 건 저 뒤에다가 새로 오신 회원들 그 다음에 기부하신 분들 그 리스트를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인원들은 누군가 이거를 왜 적었을까요? 우리의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자. 그래서 이거 하니까
그런 걸 뭐하러 내냐고 이러는 분이 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아내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 분석을 다 했습니다만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려요. 그래도 계속 낼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를 알려서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치신 것에 힘입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대답이 없습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직접 어려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해서 한 달에 10,000원 맞죠? 한 달 10,000원 회원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의 자녀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앞으로 교육해 나가고 바꿔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자녀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좀 이승만 기념사업회에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못하겠다. 우리 애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런 분은 그냥 돈으로 대신하십시오. 어쨌거나 제 말씀은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된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부정선거. 저 부정선거와 이승만 건국대통령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그 하나로 귀일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신 분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뒷점에서 지금 터져나온 것이 이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허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직전의 상황은 정말 엄중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정권을 뺏기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상에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로 정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치열하게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중간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미끄러진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관점은 아니고 끝나서 나는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저는 끝까지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하다. 좀 자기는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왜 끝까지 저러고 있느냐. 저를 보면 제가 나설 필요가 없죠. 근데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부정선거로 넘어가 버리면, 정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사회주의로 가서 자유를 상실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끝까지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부방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부방대가 부정선거를 일정 부분 막아줬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자기 치사인지 공치사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시민 이 친구들은 1, 2%는 이길 거라고 자기들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의 얘기가 대체로 맞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200석을 얻을 거다. 대체로 맞았어요. 어떻게 할 거다. 대체로 맞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 예측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1, 2%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개표할 때도 그랬습니다. 개표할 때도 처음에는 불리했습니다.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영상을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뒤집힌다. 이런 설계를 했던 거고 그걸 믿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 표가 우리 윤 대통령이 얻은 표가 이긴 표가 몇 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24만 7천 표입니다. 퍼센티지로 말하면 0.73%예요. 1%도 안 돼요. 역대 이런 선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질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 얼마의 몇 퍼센트를 막아낸 부정선거 방지 활동, 이건 당보다는 사실 시민들이 했어요. 부방대와 많은 시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구속되고 구속 아니 체포되고 검거되고 방해받고 이러면서 그걸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0.73% 이긴 하나의 그게 모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큰 힘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무효표가 30만 표 나왔다는 건 아시죠?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왔어요. 무효표가 30만 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는, 이긴 표는 24만 7천 표. 이긴 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거무효소송 내고 다투죠.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효표가 30만 표가 돼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걸 이의제기해가지고 재검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막 이해할 수 없어요. 부정선거는 없애야 되죠. 그렇지만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저는 1987년도에 공안부에 그때 어떻게 보면 차출돼서 갔습니다. 제13대 총선에 이제 선거 사범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제 한 사람을 이제 공안부에 이제 차출한 거예요. 형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차출돼서 갈 때는 그 선거 끝나고 나면 복귀시켜주겠다. 이제 공안부라고 하는 자리는 엘리트만 뽑아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정쟁에 휘말리니까 검사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가지만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데려갈 때도 3달만 고생하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3달은 고생하고 제가 평생 못 나왔습니다. 공안부에서. 제가 28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24년을 처음 4년 동안 형사부에 있다가 그 공안부로 차출돼 간 뒤는 시종일관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안부라고 하는 것은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는 곳이에요. 크게는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는 곳이에요. 저는 평생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그 소위 공작에 의해서 부정선거도 아닌 것을 부정선거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간 때가 87년 11월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9 선언 직후였어요. 6.29 선언은 우리 나라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6.29 이후에 헌법도 개정됐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선 공안사범들을 다 석방을 했어요. 8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 풀어줬어요. 교도소, 또 경찰서, 또 유치장, 구치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제로였어요, 제로. 88년도에 공안사범 구속자 제로에서 다시 이제 출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안이 새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공안이 새 출발. 그리고 검사들도
그 이전 검사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법대로 해보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안이 되자. 또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공안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있는 24년 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다양한 부정선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무신 나눠주고 막걸리 퍼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87년도만 해도 투표일 전일 전전일 요런 때 이제 경찰관들을 골목골목 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이런 거 몇백 장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잡히기도 해요. 이건 뭘까요? 그거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 생겼었어요. 그거 다 물론 유죄가 나고 이래 되거든요. 투표 전날 주머니에 돈봉투 들고 배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셨나요? 한번 솔직히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그걸 아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 그래, 그 사람도 구속되고 막 이랬어요. 못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이거 누구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돌아다니는 수상한 사람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옛날에 불신 검문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면 이 안에 봉투가 수상한 봉투가 나오네. 이래갖고 이제 구속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이런 돈 봉투 사건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어디입니까 투표함을 갈아치기 하려고 하다가 불어 구총 사건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양상은 매우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안 검사들이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스타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단속하겠다. 중점 단속 대상. 중점 단속. 이거 언론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걸 보면 다양하게 매우 바뀌어요. 이번에는 금품 선거, 이번에는 이 남 이렇게 욕하는 이런 선거, 또 이번에는 여론 조작.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여론 조작. 이게 많았어요. 여론 조사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를 해요. 그 대신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서 돈을 더 줘요. 그러면 질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나간다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A 후보는 기업인 출신이다. 또 B 후보는 뭐 예를 들어서 뭐만한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노조활동만 한 사람이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찍겠냐? 이리 질문하면은 누굴 찍겠습니까? 그때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을 많이 찍어주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누구를 찍을지가 다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제가 좀 거칠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편에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누굴 찍겠냐? 이거 너무 답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럼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부정선거로 구속됐던 일이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아지니까 아예 선관위원회에 제도가 개선된 것이 뭐냐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질문 항목도 등록을 해라.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는지 등록을 합니다, 지금. 그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90년대 말 80년대 와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부정선거가 생기면서 그런 법적인 보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교활해져가지고 또 그 질문 자체도 여러분 이제 한번 나중에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론조사기관에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하면 아마 여론조사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그 지지를 받는 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여론조사를 해봐라. 한번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정찰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론조사를 하면 뭐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이렇게 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안 하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1번 찍었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데이터, 빅데이터 만들어버리면 우리 국민들 누가 누굴 몇 번을 찍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럭하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면서 뭐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 누가 누구를 찍었었다고 하는 성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를 자료가 충분치 않은데 그 있는 곳에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0가지 가짜 투표용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이 배춧잎 표지라는 거는 위는 투표용지의 위는 하얀데 밑에는 파란 배춧잎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배춧잎 표지라고 하는데 이게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위는 지금 여기 보면 연수구 을 선거구 투표용지예요. 근데 밑에 배춧잎 부분 거기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예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표시도 있고 밑에 비례대표 표시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투표용지를 누가 받았다면 이거 그 기표 사용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한 투표용지에 후보가 정의령, 이거 정의령 찍혀있네요. 정의령, 민경욱, 이정희.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그 연수를 재검표할 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밝혀라. 밝히지도 못해. 이래 말했다가 틀리면 또 취소해버리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3페이지에는 일장기 투표지라고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거는 뭔지 아시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상적인 도장이 아니라 일장기처럼 이렇게 뻘겋게 문드러진 이런 투표용지가 송도 2투표소인가 여기에서 투표자가 1,900명인데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일장기처럼 문드러져 있는 이런 게 이렇게 1,000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투표관리관 도장의 의미를 아시는 분 뭐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투표용지 자체는 인쇄 소유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진짜 투표용지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여기 밑에 투표관리관, 여기 밑에 투표관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이게 유효표가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로서 유효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찍어야 이게 진짜 투표지거든요. 그래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의 진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변명하는 사람은 아니 그래도 안 적고 넣는 사람이 많대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투표할 때 나는 항상 접어서 투표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내주십시오. 나는 안 적고 투표할 때도 있다. 말라고 했습니다. 적지 말아요. 법에 접어서 투표하는 얘기. 근데 투표 권리법은 현장에 적지 말고 투표하라고. 자기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비밀투표, 선거법에는 접어투표. 그렇게 딱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방대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지적하니까 이제 아예 접지 말고 투표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 적응력이 한 번도 없는 이거 입증되냐? 제가 이걸 입증하려고 네 번째인가 재검표하는 현장에 가서 근데 제가 첫 번째 빼고는 계속 제가 재검표를 갔거든요. 근데 이걸 증거하려고 네 번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투표 현장에 가면 그 대법관이 이제 주재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 하나가 이렇게 이걸 이제 총괄해요. 그 다음에 6개의 개표 점검팀이 있어요. 6개의 점검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반장들은 부장판사, 부장판사 한두 명하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나머지는 다 채워요. 그러니까 그 반장은 다 판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 재검표를 하기도 하고 재검표하는 실제 그 숫자 세는 중에 한둘은 또 판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판사나 법원 직원들이 재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장이 그 이렇게 위에 대장이 이제 무더기를 이렇게 봉투를 주면 그걸 이제 100장짜리 하나씩 쭉 나눠줍니다. 10명에게. 10명씩 있거든, 한 팀에. 10명 다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다 세봐요. 세봐서 이제 맞나, 숫자가 맞나, 1번 맞나, 2번 맞나. 이거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게 재검표 과정이에요. 이게 제가 그 어느 젊은, 재검표 100장 받아가지고 다 센 뒤에 어느 젊은 저 직원에게 갔어요. 가서 지금 저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가 많더냐? 그랬더니 어이 많대요. 그럼 한번 좀 세보자. 뭐 세보겠다고. 세보 달라고 했더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접은 흔적이 있는 거, 자기가 볼 때 접은 흔적이 있는 거는 오른쪽에 넣고 자기가 볼 때 접은 흔적이 없는 건 왼쪽에다 놨어요. 오른쪽에 놓은 건 많더라고요. 56장이에요. 100장 중에 56장. 이 직원은 그게 많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적은 적이 없는 게 44장이 나왔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투표용지를 위해 불에 비춰보기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흔적이 있냐 없냐 이걸 한 겁니다. 근데 56대 44예요. 법원 직원, 검증하는 직원 자체가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는 게 44장, 이게 40% 넘게 나왔다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한 사람 갖고 안 되니까 좀 지난 다음에 저쪽에도 다른 테이블로 가서 거기 또 이제 한 젊은 재검표위원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는 적은 적이 있는 게 적은 적이 없는 게 아니 적은 적이 있는 게 51장 적은 적이 없는 게 49장 아까보다 더 비율이 많아졌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적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다 이제 사전투표 용지들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권자는 대부분 아까도 우리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접어서 했다고 나머지는 다 안 접어서 했다고 나머지는 다 접어서 했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 관행, 올해도 관행이에요. 누가 못 가봤던 사람은 두 번 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 재검표할 때 보니까 적은 적이 전혀 없는 게 아까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나중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이제 말도 안 해요. 사전 투표용지인데 이게 막
두 장, 세 장이 붙어서 재검표가 나온 것도 있어요. 사전투표용지는 롤 프린터에서 하나씩 뽑아서 주는 겁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면 하나 뽑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두 장, 세 장이 본드로 붙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손댄 거예요, 누가.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여기 이제 작은 책자지만, 그렇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이건 역사를 바꿀 그런 자료입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회장님께 나머지 좀 남아있는 것 있으니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팩트 자료들입니다. 그 뒤에 3.9, 6.1 대선 지선이 있었는데 저희 자료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까지 안 드린 이유는 그건 이제 우선 현장에서의 비리만 나왔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4.15는 재검표가 이루어졌어요. 5군데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저는 평생을 선거사원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그 공안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어요. 가장 우수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공안에 이런 덫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판매하니까 이거 오래 하지 않고 대부분 우수한 사람 되어봤는데 일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나가버립니다. 임기가 지나거나 아니면 청을 바꾸게 되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별로 남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냥 평생 이렇게 공안부에 있었고 또 선거사원 수사를 많이 했고 제가 기소해서 문제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검사장도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정권이 한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 모든 선거. 나중에 결과 저 역사가 밝힐 거예요. 언제 제가 당내 경선하면서 우리 당내 경선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내 경선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당 경선할 때도 여론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위임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뭐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요새 재검표 얘기를 계속하니까 아니 그 투표 직후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냐 1년 넘게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6.28 재검표 이후에 부정선거라고 내외치니까 아니 뭐 그 전에 왜 투표 직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왔으니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법조인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사람. 본래 선거소송은 재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내에 처리가 되면 다 증거물들이 이제 재검표하고 검증하고 판결하고 여러분 다 나올 테니까 저는 사실 그걸 기다렸어요. 그냥 추측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법원이 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 안 하고 있어요. 2년이 지금 넘었는데 2년 지금 벌써 3개월 됐죠. 아직도 한 건도 처리 안 하고 있어요. 재검표라는 검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가 소송이 걸려있는 거는 126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126건이 남아있는데 단 한 건도 선고한 게 없어요. 180일 이내에 처리하려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재검표 5군데 있어요. 그것도 거기까지 하고서 또 멎어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 제가 왜 6.28 이후에 재검표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부정선거라고 판단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입니다. 부방대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는 것 없어요. 욕만 먹어요. 부정선거 한다고 현장 가서 저 선관위로부터 탄압받고, 또 민주당, 심지어는 국민의힘 참관인으로부터도 또 공격받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법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이제 교육했거든요. 이 교육 받은 그대로 한 거예요. 부방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없게 하라는 게 기본 지침이었고, 다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법에 어긋나는, 법을 어겨서 하위 규정으로, 선관위 규정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밝히고, 우리 이제 도망대원들에게 법은 뭐다. 그래서 법 키트, 이 자료가 제가 줘가지고 가서 내보내서 하니까 이제 투쟁을 세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선할 때는 선관위가 아예 부방대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막 지역 후보들에게 막 공문까지 이렇게 그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제가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대표는 이제 그 당시 뭐 8개월부터 시작했나요? 8명이 토론하니까 2시간 한다, TV 토론 2시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 7, 8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저런 부수 행사하고 8명 각자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말할 시간은 7, 8분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설명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넬을 딱 만들었습니다. 판넬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 판넬 내용들 일부를 이제 자료화한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뭐 그러니까 설명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아는 분들이 3%에서 5%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TV 토론을 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에는 다른 언론들이 그 부정선거 이슈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막 폭발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TV 토론에 나가서 뭐 할 때 많은 거액을 내는 건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기타 뭡니까 이거 저걸 내야 돼. 기타하고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많은 비용이 든 것이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선거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썼어요. 뭐가 부정선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나, 어떤 것들이 증거로 나왔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4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컷오프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언론에 안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사비 비슷한 걸 들여가지고 조선일보에도 광고 내고, 중앙일보, 뭐 문화일보, 동아일보 광고를 내면서 내가 할 말들을 돈 들여가면서 국민에게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투표일 임박하면은 광고를 안 받겠다고 해요. 광고를 안 받겠다고.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의 진실이 뭐냐를 밝히는데 그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줍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좋은 일이죠. 근데 언론도 정부가 문명권을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 거겠죠. 뭐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직도 뭐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정치권은 일부러 모른 채 합니다. 뭐 정말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는 단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걸 이제 밝히려고 하면 방법은 수사를 하면 법은 안 하니까, 해태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 밝힐 수가 있다. 근데 검찰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특검을 하자. 내가 특검을 하겠다. 장관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한 내가 나라도 특검을 하겠다. 특검을 나를 임명해라. 그럼 내가 다 밝혀내겠다. 제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면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이걸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제가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 소송 2년 넘게 처리 안 하고 있는 대법관들 대상으로 제가 전부 7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고발 대행지라고 해가지고 7명. 나머지는 그러면 책임이 없냐? 나머지도 책임이 있는데 대법관들 다 고발해놓고 다 쫓겨내면 누가 재판합니까? 그래서 제일 책임이 중한 자 7명을 이제 먼저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정이라고 그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인데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방대가 쫓아낸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른 기회도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쫓아냈어요. 압박 시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갈 수밖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들을 엉터리로 투표관리한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우리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대원들이 피해자가 생겨요. 고발하고 막 그러면 또 경찰서에 가야 되잖아요. 겁나시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순진해요. 주에 앉았어도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다 겁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당당해라. 나는 평생 법전입니다. 내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따라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법을 규정을 빙자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 이건 싸워야 되죠. 어떻게 그 법 밑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법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걸 그냥 우리가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라고 하다 보니까 고소고발 당해.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붙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아실 테니까 대부분의 제목만 읽고 말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사전투표에 부실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고쳐봐도 소용없어요.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관위도 저를 고발했어요. 뭘로? 선거 자유를 방해한다. 아니 아무나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할 수 있는데 내가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다 가지고 국민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 고발했어요. 제가 교도소 갈 것 같아요. 어제 이게 고소 담당한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통보를 해줬어요. 불송치한다. 검찰에 안 보낸다. 그건 무혐의라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박수를 주셔야 돼요. 하루 시간에는 민경우 의원도 그런 통지를 받았답니다. 아니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해라. 그게 어떻게 선거 방해가 됩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둘째,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로 하자. 하나하나 다 박수해야 들리니까 나중에 모아서 하십시오. 세 번째, 선거사법 형량을 대폭 상향하자. 중대 선거사법은 종신형에 처하자. 제가 얘기하니까 사형을 해야지 왜 종신형을 합니까? 아니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가 사형 집행하면 같이 안 하겠다. 특히 이제 OECD 이런 데는 사형 집행국은 자기 멤버가 안 받겠다고 해요. 또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사형을
지금 우리가 제 기억에 95년인가 95년 90 우리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때가 언젠가요? 그 마지막 사전지정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90년대 이후부터 안 하고 있어요. 몇십 년 지금 우리가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중대 선거사고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해봐도 이거 집행을 안 하니까 아예 그럼 종신형 제도를 만들어서 종신형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 말씀은 중대 선거사고는 정말 최고의 형을 부과해야 된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이거든요. 네 번째, 판사가 지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자기들끼리 다 짬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견제할 사람이 그 가치가 없어. 같은 편일 뿐이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소해도 처벌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사고 처리 시한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 다 고발은 다 해놨습니다만 처벌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지금은 하회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강행 규정인데 이거를 임의 규정으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벌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법 제정에 책임을 묻자.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자. 시민들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그냥 탄압하는 거예요. 그 자기 편들만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시키는 거. 이런 거 고치자.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는 불효불급한 지원행위를 금지하자. 이게 선거 앞두고서 여러 가지 주거 복지 예산들인데 그런 걸 퍼줍니다. 이러면 흔들려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거 직전 때마다 선거일 이후에 해야 될 것을 조기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이거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도 넘어가고 있고 경찰도 그냥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법조계가 있고 법치가 있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를 다 하다 보시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9시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고 혹시 나중에 오늘 질문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건국 그때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최근에 선거에 대한 그 부정 방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몇 가지 파드멘탈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4.19 때 죽어간 최인규 장관이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 같아 참 억울하게 죽었다. 개표관리를 저렇게 교묘하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제도라는 회원들도 그렇게 공무실표 안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하다 하는 통분을 가질 것 같은데 그때 그래도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전 조작 이게 아주 입증돼도 피를 토하는 또 공병호 박사님께서 많은 논리적으로 모집단과 사전투표제도의 그 결정과 차이점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수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왜 이 백성들이 전혀 분노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선거사법 대법원에서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강행자이고 이건 지켜줘야 할 당인데 이걸 2년 3년 목주머니처럼 끌고 가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없으면 선거제도라는 게 이게 허구의 현상으로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감당이 안 되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황 총리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귀하가 총리로 대통령 권한 등으로 한참 힘을 쓸 수 있었을 적에 그런 정보나 첩보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었던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고, 여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역사의 운행 과정, 하나님, 섭리, 조물주가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 흔히 생각할 적에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오래전에 그때의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심어놓고 예언자를 키우던데, 귀하의 경력이 27년 동안에 24년이 공안으로 마친 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조물주가 이걸 지키느라고 오래전에 심어놓던 씨앗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드는데, 나머지 일생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한번 던지실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지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가리고 편하고 쉬운 일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기호에서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용산구 산천동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네 이름이 산천동이에요. 산천동.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교화가 너 어떻게 그 먼 곳에서 학교를 다니냐, 멀고 높은 데서 어떻게 그 매일 학교 다니냐, 그런 집에서 제가 출발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총리가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의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권력의지보다 강한 게 소명의식이다. 권력의지 갖고 있다고 자기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지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나에게 준 이런 혜택과 은혜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걸 그냥 그 미사 여부로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지나고 단식을 할 때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겠네 이런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총리 된 때 막아낼 수 있는데 뭐 이랬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고 법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실 다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왜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계엄령 선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법을 다 개정해놔가지고 계엄령 선포에도 국회가 의결해버리면 바로 무효가 됩니다. 지금 국회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엄령 해봐야 그 당시 탄핵 전국 속에서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무효화 시켜버려요. 괜히 모양만 없어지는 거지. 되지 않는 걸 헌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쉬 그렇게 하는 그런 정말 미련한 일이죠. 법에 딱 막혀있는데 어떤 분은 왜 탄핵 결정에 결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결정에 왜 대통령 권한 내용으로서 결재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재의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선언을 딱 해버리면 선고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대법원, 법원과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하면 뭐 재심도 없고 뭐 상소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냥 해임한다. 그때 해임한다고 그랬죠. 뭐,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 파면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이렇게 주문 중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다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어요.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이제 기간이 끝나니까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특검이 연장 신청하면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저는 기각을 했습니다.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더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각을 했어요. 뭐 왜 그랬는지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고. 그래서 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허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통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뭐 일부러 저를 앙호하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분들이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181년대에 예. 직무유기에 대해서 시간을 도과시키니까 민주주의가 허구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소고발 대행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 그 법원이 안 움직이니까 제가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은 지금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물론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도 나서서 하자고 촉구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자체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당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규 이번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통민당 해체등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 관해 짧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사전투표 구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63%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양상을 보여 모든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황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도 좀 시간을 써도 됩니까? 예. 제가 하도 이제 나라가 뒤숭숭하고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뭘 했었나 밤에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꾸로 말하면 부정선거 방지 활동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또 정권 교체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마 역사에 기록되고 요즘 이제 예배 방해 행위가 지난 정부 들어서 종교의 자유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6만 5천 개가 있는데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몰라요. 종교의 자유를 현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우리 우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보도도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4.15 총선 전에 북한의 통전부라고 있어요.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게 지령을 내렸답니다. 뭐라고 내렸냐? 이번 총선에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을 해방시켜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가지고 황교안을 매장해라. 이런 지령을 내렸답니다. 이거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간첩단의 멤버가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했다라고 박지원이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했어요. 발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황교안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첩단에게 지령을 했다고 그래요. 지령하면 간첩단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하면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별별 공작을 다 한 것이죠. 그 4.15 같은 것이 그냥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한 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첩단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청주 간첩단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0년 청주 간첩단 사건 그 앞에 간첩단 사건 아는 거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석기 사건이 바로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 앞에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통지단에 해산 심판했는데 그 근거가 된 것들이 다 간첩단 사건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지금 간첩은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간첩들이 다양하게 바뀐 양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총리 때인데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2016년도에 민주당이 참 강하게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것도 좀 도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면 통진당 사건 2013년도에 있었고, 2005년도에는 도청 국가정보기관의 도청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도청 사건 수사를 했는데, 이 국정원에 아예 도청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에 뭐 상당히 많은 직원이 차출돼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는데, 그게 다 밝혀졌어요. 다 밝혀가지고, 근데 그 직원들을 다 처벌하려고 그러면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같은 데가 원장, 차장이 지시하는데 안 따르면 그것도 국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들을 설득해서 야, 이거 다 처벌해야 되는데 직원까지 하게 되면 그건 정말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니 국정원장들을 처하자. 그걸로 끝내자. 원장, 차장을 구속하고 경정을 올리고 끝내자.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속인원 최소해서 했는데 그 원장 중에 한 사람이 임동원입니다. 임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구속하려고 했더니 DJ가 펄펄 뛴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도청을 했는데 조직적인 도청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DJ 508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집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구속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또 그 부분에는 강정구 교수 사건이 있어요. 이건 또 DJ의 노무현이 이건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면 되냐. 이게 6.25 전쟁을 미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이 그냥 대신 수사를 해서 검찰을 넘겨버렸어요. 검찰 수사해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국가공무 위반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구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뭐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검찰총장이 우리가 구속하겠다는 게 의견은 맞고 대통령은 또 저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장관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 말 따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소위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동을 했습니다.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관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총장을 통해서 당의 사건에 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지휘권이거든요. 거래는 있었지만 역대 한 번도 행사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천정배 장관이 그걸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사퇴해버리고 뭐 이랬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저는 이 영향으로 제가 고해가 이제 2005년도 제가 중앙 2차장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이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검사장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검사장이 되는 건데 3명 중에 그 다음 인사에서 1차장, 3차장은 검사장이 되고 2차장 저는 탈락하고 뭐 탈락에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락시킨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네.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탈락시켰어요. 제가 다 기억하지만 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성우 사건 말씀드렸고 2001년도에는 국가보안법 저 DJ가 들어와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우리 저 친구들하고 같은 검사들하고 같이 힘을 내서 막아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저는 평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안 영역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했었는데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 질문하실 때 말이죠. 네. 그 사전 투표하는 그 선거의 그 투표율이 거의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3%고 그렇게 나오고 아까 제가 드린 자료 11쪽, 12쪽에 보면 12쪽에 보면 12쪽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1조 사전투표에서 63%.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죠. 여기는 36%.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도 비율이 거의 똑같고 63대 36. 경기도에서도 똑같고 인천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재검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이 이런 양상이에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63%를 얻었고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36% 얻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겨도 여기서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통계일 뿐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려고 하면 몇 조분의 1의 확률이 있답니다. 있을 수 없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사전투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 위기 요소가 있어요. 사전투표하고 나면 4일 동안 5일 동안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별도 장소가 대부분 선관위 공간이에요. 우리가 투표한 것이 4일, 5일 전에 한 것은 5일 동안, 4일 전에 한 것은 4일 동안 그 선관위에서 마련한 투표한 보관 장소에 거기 보관하게 되는데 그 4일, 5일 동안에 별별 짓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투표한 다음에 당일 개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날 개표하면 이런 부정의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해야 된다고. 여러분, 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왜 쉬나? 투표하라고 쉬는 날이에요.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그날 안 하고 딴 날 가서 투표를 하냐는 말이에요. 굳이. 아주 정말 부득이 그날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옛날 부재자 투표가 그런 거였거든요. 미리 신고해서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좀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해갖고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 훨씬 감독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사전투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감시가 됩니까? 전혀 안 되니까 거기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보완을 해봐도 얼마든지 뚫릴 권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전투표라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당일 투표하는 추세고, 또 전자개표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수개표하는 추세예요. 이미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나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망가진 그 옛날 법제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고쳐내야 된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저 평소 인품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아픈 데 나왔습니다. 근데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황 총리님, 지금 표가 언제 있을까요? 그다음에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접었고요. 그 사람이 접으라고 뭐 접지 말라고. 접지 말라고 인수가 아니, 묻는다고 예. 이렇게 얘기해. 참 무식하죠? 저 네, 같은 사람도 무식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선거 땐 정신 바짝 차리겠고요. 저는 우리는 정말 참 험한 위기에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참 경제 10위까지 사는 행운하기도 하지요. 지금 보셔서 알지만 전부 70, 80, 90 되신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몇 번 더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저는 종로구이기 때문에 황청민 운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네,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는 많이 혜택 좀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지 모르지만 지금 2030과 7080의 문제예요. 저희가 오래 살고 배웠다는 지식인이 어떻게 하면 2030의 화합이나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화합을 우리가 추구하면 돼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저희는 얼마 이 사회에 기여도 못하고 못 살겠죠?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미래 한국당이었으니까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거나 여담으로 장로님들하고 이제 매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비용 지출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용돈 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물건 살 거 다 골라가지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신청을 하면 디스카운트 해줘요. 집에 앉아가지고 주문했더니 20%, 30% 싸게 판다고요. 싸게 사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직접 시장에 가서 거기서 비싸게 정가 다 주고 그대로 산다고. 다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려고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가서 창고에 기다려가지고 쭉 거기서 표 받아가지고 가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미리 인터넷으로 다 구입을 한 뒤에, 또는 만약 그게 못 하더라도 여기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현장에 있는 거 다 하고, 또 롯데마트니 이제 롯데가 커피 같은 거 좀 사러 가려고 그러더라도, 롯데리아 이런 데 가더라도 요새는 막 주문을 직원들이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계로 다 받죠? 그거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기계로 주문하는 거.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귀찮거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비용 20, 30%더 비싸요. 많이 젊은 사람보다 써야 돼요. 그 스마트폰, 여러분 다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기능에 10%도 못 써요. 맞아. 여기 뭐 다 있는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10% 못 쓰고 따로 또 돈 들여서 뭘 사가지고 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름을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금 우리 모임 1시간 전에 오시면 스마트폰 교육하는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그 핸드폰에 막 울리고 그러면 막 당황하셔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그럼 찾았는데 이놈이 계속 울리거든. 만져도 안 죽고. 제일 간단한 건 뒤집어, 한 번만 딱 뒤집어보면 소리 꺼집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죠? 소리 나면 한 번 뒤집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냥 소리 죽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청년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10여 년을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에요. 얘들이 자기 친구들 말보다 내 말을 더 잘 들어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특별한 그 재주가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 저는 얘들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니들 의견 어떠냐? 다 들은 다음에 애들이 결론 내면 뭐 그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의견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청년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내 의견을 넣어서 애들이 받으면 수용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뭐 95%다 수용,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다 수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먼저 얘기를 해요, 먼저. 애들이 이제 뭐 어떤 부탁을 하면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다 이거 지시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 안 해요. 그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첫 번째, 청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걔들 얘기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고 내가 도와줄 거면 말없이 도와줘. 근데 또 도와주면 또 이 도와주는 것도 공치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싹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한 1년 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생리가 있어요. 얘들이 싫어하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안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다 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노력하면 다 돼. 또 나오는데, 네, 꺼졌잖아요. 노력하면 다 돼. 이 말을 청년들 제일 싫어합니다. 비전을 꿈을 가서 이런 말 많이 싫어한대요. 왜? 해봐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 생각만 해가지고, 노력하면 일자리 생기고 다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죽자, 살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제일 싫어한답니다. 제가 오늘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도전해야 성취원. 이 말 했더니 애들이 다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왜 거기 상처받냐 그랬더니 해도 안 되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애들이 이제 수용하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하면 다 답이 나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럼 뭐가 필요하니?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야, 내 어릴 적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시죠? 라떼 is horse. 라떼는 라떼 is horse 말이야. 내 때 얘기해서 그것도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말만 우리 골라서 하니까 이게 자꾸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면 하여튼 어쨌거나 들어주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또 다 자세한 얘기는 또 청년 전문가의 얘기 들으십시오. 김혁 관장님,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하고 좀 관계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어렵게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밖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지, 그 원인이 총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말 옛날에 전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초반에 늘 불안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전임 두 대통령 때처럼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지지 않고 5년간 국정을 참 무난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직 당대표고 지금 양 출신 후보가 당선됐는데 많은 말을 하면 아마 그 내부 총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길은 있어요. 지금 근데 좋은 길을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경험이 아무래도 한쪽에 좀 쏠려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저는 사실은 지금은 영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벌써 60년대, 70년대 일이고 지금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같이 우리 동지들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새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대통령의 생각으로만 말하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서 얘기 잘 듣는가 아니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가 그런 차이를 좀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